네, 오늘 저희 평강제일교회 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목요일을 구국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평강제일교회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구국이라는 뜻이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한자어죠. 구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목요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호국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경기도 오산 지역의 이 중미령 전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가 1950년 6월 25일이죠. 6월 25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멈춰진, 그러니까 휴전을 하게 되죠. 기간이 날짜를 보시면 1953년 7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총 기간은 이 3년 1개월 2일 동안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에 큰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된 전쟁 중에서 주목해 볼 전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참전했던 미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엔군이 먼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미군이, 가장 먼저 참전한 미군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미군이 바로 오늘 살펴볼 미 육군 제24사단이죠. 미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스미스 특수부대라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북한군과 처음으로 이렇게 총을 쏘고 하는 교전을 이룬 부대고, 처음으로 북한과 맞붙은 전쟁이 바로 이 오산 전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1950년 6월 25일이죠. 6월 25일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나서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이 기간일까요? 그렇죠. 5일 정도가 지났죠. 그런데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스미스 특수부대가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하는데 6월 30일은 부대원들과 본부의 요원들이 먼저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밟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북으로 올라가죠. 북한군을 맞서야 되니까. 그래서 북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마지막에 7월 5일, 마지막 이 7월 5일 날이 바로 오산 중미령 전투가 있었던 날이에요. 오산 중미령 전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 전투의 시간은 6시간 동안 벌어져요. 6시간 동안 벌어지는데, 이때 수많은 이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전투 후에 이제 부대가 다 해산을 하게 돼요. 부대가 해산을 하면서 이 전투는 패배한 전투구나, 그리고 이 부대는 패배한 부대구나라고 다들 많은 인식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결코 패배한 전투가 아니고, 또 이 부대가 결코 패배한 부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7월 5일 날 오산 중미령에서 치열하게 벌였던 이 6시간의 이 시간, 짧을까요? 길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가 있는데요. 이 6시간 동안, 이 6시간의 전투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올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전세의 판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6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요, 사실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 하나 코리아라는 이름 하나조차,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죽어갔던 그들의 유엔군 또 미군들의 희생을 오늘날 생각해 보면서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올롱 목사님 항상 강조하셨죠. 그들의 희생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의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의 참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미군이 어떻게 먼저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보시면요, 1945년이에요. 45년 9월 2일이죠. 1945년 9월 2일 날 우리가 많이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침략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전쟁의 폐허가 있었구나. 그래서 국제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45년도, 같은 연도예요. 45년도 10월 24일 날, 51개국을 또 회원국으로 하는 유엔이 뭐냐면요, 국제연합기구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들이 이제 연합한 거죠. 그래서 이 유엔이 창설이 됩니다. 5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고 나서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죠? 1950년이죠. 그렇죠. 50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침략 전쟁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정장치를 만들었는데 5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다른 침략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유엔에 지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유엔이 창설된 것도 마치 6.25 전쟁 5년 전에 그 유엔이 창설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유엔군이 파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지원 요청을 합니다. 미국과 유엔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하죠. 그래서 6월 26일 다음 날, 6.25 전쟁이 6월 25일에 있었죠. 그 다음 6월 26일 날 유엔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고 나서 이승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결의를 하게 되냐면 북한군을 침략국으로 정한 거예요. 침략한 나라다. 그래서 북한군은 침략을 중지하라. 그리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이 회의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북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럴 수 없다. 계속 전쟁을 하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6월 28일, 한 3일이 지났죠. 6월 28일에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 회의를 또 여는 거예요. 회의를 또 열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를 원조하고 그리고 파병을 하자. 파병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유엔이 창설이 되죠.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최초로 유엔군이 참전이 이루어진 게 6.25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의 첫 참전이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들어왔는지를 보시면요,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전 세계 독립국가, 그러니까 독립적인 국가가 23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93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겠다. 이거 기적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으세요? 그 누구도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시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고 그 누구도 몰랐던 이 나라를 위해서 63개국이 손을 든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병력 지원군 해서 16개국,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지원군 해서 5개국, 그리고요 앞으로 군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나라가 39개국,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거를 뭐 지원하겠다 한 게 3개국. 자, 물자를 지원하겠다 3개국. 총 더하니까 63개국이 지원을 한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지도가 보이시죠? 이게 전 세계 지도거든요. 근데 전 세계 지도에 다 우리를 지원할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국으로 참전한 게 6.25 전쟁이에요. 가장 많은 국가가 뭐로요? 단일 연합국으로 참전한 게 바로 우리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유엔군이 이제 파병이 되겠구나. 그런데 유엔군이 그러니까 유엔군 파견안이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유엔군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이제 거리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바로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파죽지세로 북한군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이 북한군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하느냐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을 먼저 파병하자. 그래서 그 미군을 파병한 게 바로 제24사단 스미스 부대예요. 그러니까 스미스 부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미스 이 특수부대가 참전했던 이 오산 전투가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죠. 근데 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 당시에 저 작은 나라 도와줘 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많은 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군의 파병을 이렇게 말리고 반대했던 이 참모들을 뿌리치고, 자,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을 하죠. 메가더 장군. 근데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요, 극동군 사령관.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극동군이라는 거는 극동 지역. 그래서 극동 지역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극동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그 극동 지역에 근무했던 미군 부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군 부대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극동군 사령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메가더 장군에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연락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쪽으로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북한군을 저지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군의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워커 장군이라고 해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8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령관인 워커 장군에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50년 6월 30일, 그래서 아까 스미스 부대가 6월 30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랬죠? 6월 30일 주일 미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한국에 투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워커 장군에게 메가더 원수가. 자, 그래서 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워커 장군이 이 명령을 또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일본에 큐슈라는 섬이 있어요. 일본에 큐슈라는 섬이 있는데 그 규슈라는 곳을 주둔하고 있었던, 아까 스미스 부대가 미 24사단이었죠. 그러니까 규슈 지역에 있었던 주둔했던 미군이에요. 그래서 24사단 윌리엄 딘 소장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딘 소장에게 지상군을 한국전에 빨리 투입해라. 그리고 최대한 북쪽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연 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북한군이 내려오죠. 그리고 미군이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북쪽으로 올라가죠, 막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서 지연 작전을 펼쳐라. 지연을 해야 나중에 후방에서 전력을 정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연 작전을 명령한 게 바로 이 사령관들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규수 지역에 있었던 미 24사단, 그 중에서도 21연대, 24사단 21연대 1대대가 출발을 해요. 1대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해 보셔서 보셔야 될 것은 한 대대가요 약 300명에서 50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연대 1대대만 갔죠. 그래서 이 보병 부대가 406명이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406명.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포병이 포함돼요. 포병. 그 포병이 한 100여 명 포함이 되고, 그래서 총 540명의 병력, 스미스 부대원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가요, 사실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쏘잖아요. 그게 M1 칼빈 총이거든요. 근데 그 M1 칼빈 실탄이 12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투 식량도 1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금방 그냥 전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전투가 벌어졌다? 이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방어. 왜냐하면 일본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은 그냥 일본에서 안전하게 방어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규수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딘 소장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 규수라는 지역 지도를 보시면요, 요 지역이에요. 빨간 게 규수라는 섬인데, 일본에. 자, 여기에서 이제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에는 이렇게 부대원들, 그 다음에 요원들이 몇 명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 부대들이 7월 1일부터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규수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수송기를 타고 부산으로 먼저 도착을 해요. 7월 1일. 그래서 규수에서 부산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부대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 이 부대원들은 아까 살펴봤지만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부대원들 중에 80% 이상이 전투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7월 1일부터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3시간을 자고 2시간을 자고 걷다가 차를 탔다가 기차를 탔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이동, 이런 이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7월 2일 다음 날 어디에 도착하느냐? 자, 여기 부산이었죠? 부산에서 이제 대전까지 올라갑니다. 7월 2일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전 8시에 대전에 이제 스미스 부대원들 540명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자, 대전을 거쳐서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평택과 안성이 있어요. 그래서 7월 3일 평택과 안성에 이제 부대원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4일 날 모든 부대원들을 평택으로 집결을 시켜요. 540명 집결을 시키고 야간에 오산 중미령까지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수에서 부산에서 대전, 이제 대전에서 이제 평택 안성, 그리고 나서 중미령, 오산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진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산에 도착했을 때가 아까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7월 5일 날 오산 중미령에 도착을 합니다. 새벽 3시에 오산 중미령에 도착을 하고요. 이때 미군과 북한군의 처음으로 교전,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을 보면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항공기,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7월 5일은. 그러니까는 항공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상 병력만으로 지상전을 했어야 됐던. 그러니까 사실 지상전도요, 항공이 지원이 돼야 그게 전투가 이기거든요. 근데 항공 지원이 전혀 안 됐고 지상의 병력도 540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던 아주 열악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북한군의 전력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북한군은 소련제 최신식 전차 많이 들어보셨죠? T-34 전차, 이 전차로 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군 제105 전차사단, 그리고 제4 보병사단, 보병은 이제 땅에서 지상전을 펼치는 군대인데 왜 이 두 부대를 보내냐면요, 105 전차사단하고 제4 보병사단은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예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최정예 사단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잘 싸우는 부대예요. 가장 최고로 잘 싸우는 부대, 이 북한군들이 맞붙은 거예요. 근데 몇 명이었을까요? 5,000명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몇 명이었죠? 스미스 부대원은 540명. 그리고 북한군의 전력은 5,000명이에요. 이 5,000명이 전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스미스 부대 전력도 아까 밝겠지만 여기에 반해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뭘까 봤더니 이렇게 쏘는 거. 그래서 바주카포, 이것도 4개, 4문, 무반동총 4문, 박격포 4문, 격인 곡사포 6문.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그 무기를 세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를 부술 수 있는 포탄도 6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5,000명 대 540명의 전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미군을 보면은 540명 중에 60명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이게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명이 전사하고 21명이 부상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82명이 잡혀가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습인데요. 선전물로 이용됐죠. 북한군의 선전물로. 그러니까 여기 글씨를 보면은, 이 플랜카드의 글씨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조선에 대한 무장 간섭을 너희들 간섭하지 마, 즉시 중지해라. 이거를 미군들한테 들게 했어요. 포로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들고 북한의 선전물로 이용을 당했고, 그 당시 얼마나 추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미군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이 부대원이 스미스 특수부대의 브루스 프랜스라는 대원이에요. 브루스 프랜스라는 대원인데, 이 대원이 작성한 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본 거예요. 지도로, 한반도를 그려서 이때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를 이제 썼는데, 이 지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날 소련제 T-34 전차들을 오산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7월 5일 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크를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다들 기겁을 했대요. 그 당시 미군들이 이 텐트를 보고, 이 전차를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적어놓은 거죠. 이 젊은 청년이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또 보면 평택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약, 연료, 그리고 부상자들을 운송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3일 동안 식사도 물도 없었다. 그저 비가 내렸고 내 앞에, 내 눈에는 저격수들만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에다가 자기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거를 적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을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 상에서 살펴보면 오산 중미령 전투는 패배한 전투였고 이 540명의 스미스 부대원 역시 다 패배한 부대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싸웠던 이 6시간의 오산 전투, 6시간의 전투는요, 전쟁의 향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는 오산 전투를 한번 재인식해보자라는 건데, 스미스 특수부대의 임무는 지연작전이에요. 지연작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한 개 대대, 그러니까는 540명이죠. 한 개 대대가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이 남한의 지형도 숙지가 안 된 상태예요. 군인들이 지형을 숙지 못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그 지형도 숙지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방어전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오자마자 첫 전투였거든요. 전쟁, 6.25 전쟁 첫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전도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시 최강의 북한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6시간을 지원했다. 이거는요, 많은 군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다. 이 상대로 해서 6시간을 지원한 거는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임무 작전이 지원 작전이었는데 왜 이것이 기적적인 작전이냐 봤을 때요, 교전이 우리가 자세하게는 6시간 15분이라는 교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6시간을 벌이면서 파죽지세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북한군의 흐름을 잠깐 끊어놓는 역할을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맞붙어서 북한군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북한군의 기세를 6시간 동안에 끊어낸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흐름을 끊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군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6시간을 지연한 것은 결국은 그들의 흐름을,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6시간 15분이라는 지연 작전 때문에요, 북한군이 며칠을 지체하게 될까요? 10일 동안을 지체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북한군이 내려가지 않고 10일을 지체하게 되는데,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북한은 미군이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1%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남한을 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군의 참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산에 와서 보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미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미군의 참전에 놀랬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가 됐던 이 북한군, 인민군 제2군단 작전 참모였던 이학구라는 사람, 이 가운데 탄 사람이 이 작전 참모 이학구인데요, 포로가 됐을 때 증언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산에 미군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그냥 이런 군인들만 놀란 게 아니라 누구도 놀랬을까요? 김일성 역시 당황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김일성도 매우 당황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편지가요, 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게 2015년에 발견됐어요. 얼마 안 됐죠. 10년 전 2015년에 발견된 김일성이 직접 스탈린에게 쓴 친필 편지인데요. 그 편지가 뭐냐면, 언제 썼냐면 오산 전투가 아까 7월 5일에 있었는데 오산 전투 후에 7월 8일, 3일이 지나고 7월 8일 날 긴급하게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편지를 써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소련의 병력을 요청한 거예요. 미군을 만나고 보니까 소련의 병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소련의 병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소련 군사 고문관 25명에서 35명을 우리 조선군에게 보내달라, 이거예요. 우리 군대는 아직 현대식 군대의 지휘수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련 전법에 따른, 소련군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 군대 지휘가 안 돼. 그러니까는 소련 전법에 따른 전선을 재정비한 거예요. 야, 미군이 왔어. 우리 이렇게 싸우다가는 안 되겠다. 소련 전법으로 나가자. 그래서 소련 전법에 따른 전선을 재정비하고 병력을 다시 재편한 거예요. 이 시간이 며칠이 걸렸다? 10일 동안. 그래서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군의 존재만으로도요, 이 10일을 지체한 거예요. 540명이라는 미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1일 동안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전세를 뒤집는 계기를 우리는 마련해요. 유엔군과 미군이. 뭐냐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그래서 이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근데 이 방어선이 뚫렸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통일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6.25 전쟁에서 이 낙동강 파란선, 이 전선만은 끝까지 지켜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후에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진해서 우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게 북한군의 10일 지체예요. 그러면 그게 왜 있었어요? 오산의 6시간의 전투, 그때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세를 뒤집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 이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메가더 사령부가 군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메가더 사령부가 그 당시에 북한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전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산 전투의 결과의 보고를 받고 나서 북한군의 전력을 제대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력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판단하게 됐고, 그 전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후에 작전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하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오산 전투가 마치 패배한 전투, 또 스미스 특수 부대가 540명의 완전히 완패한 전투가 아니라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는, 전세를 뒤집는 그러한 전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군이 와서 또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가장 가난했던 나라, 힘이 없었던 나라, 그 이름조차도 몰랐던 코리아가 어디야? 라고 했었던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나라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갔던 그 미군과 유엔군의 희생이 없었다면요, 그 당시 저희 나라 건국이 언제였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그러니까 건국된 지 2년도 안 된 신생국가인 이 나라가 이름조차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자유가 또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많은 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투철한 안보의식과 주적관이에요. 이걸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깨어있는 것은 투철한 안보의식, 투철한 주적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안보와 주적관, 이거는요, 나라의 힘이에요.
이거를 가졌을 때 나라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맞서고 있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안보가 무슨 뜻이냐면요, 적을 경계하고 대응하는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경계하죠. 적을 알아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죠. 그게 바로 안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재작년이에요. 12월이죠. 북한이 제8기 9차 전원 회의라고 해서 김정은이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이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두 개의 국가론을 언급해요. 갑자기 등장한 거죠. 두 개의 국가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동족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반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남한의 전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준비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 일으키려고. 이 얘기를 2012년도에 집권을 했잖아요. 2012년 집권 후에 처음으로 대남 무력 적화 통일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드러낸 거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 2024년도 작년 1월 8일에서 9일 날 군수공장,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을 시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근데 우리는 왜 주적을 말을 못하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죠. 근데 김정은이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이다. 기회가 오면 완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2024년 1월 10일 날 신문에도 냈어요. 노동신문에도 냈죠. 자, 그리고 올해죠, 올해 2025년 7월 23일, 얼마 안 됐어요. 김정은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대가 있대요. 그 부대가요, 포격부대, 포병 부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끼고, 그래서 포격 사격 훈련을 참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대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적 주적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참관했던 이 포병 부대가 어떤 부대일까요? 가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기세를 올려줬던 이 포격 사격 훈련 참관했던 부대가요, 2010년도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죠. 2010년도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선전포고 없이 포격했죠. 그 부대가 이 부대예요. 그러니까 연평도로 포격했던 부대원들을 가서 시찰을 하고 참관을 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주적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북한의 망언, 도발 이런 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북한과 같이 두 국가론을 얘기해요. 두 국가론 좋아. 따로따로 국가론.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이 북한을 동조하는 자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10년도 같은 해죠. 연평도 해전하고 같은 연도에 2010년도 3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피격 사건 있었는데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우리 해군들이 무참하게 이 희생을 당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얼굴 하나하나를 한번 다 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정말 젊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또 아버지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얼굴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정말 세워진 건데 이 자유와 평화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안함 피격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부가 너무나 강력하게 대북 정책을 벌여서 북한을 자꾸 자극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참전했던 6.25 전쟁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미군과 유엔군이 동맹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동맹이죠, 거의. 그러니까 미군과 유엔군이 이 갑자기 6.25 전쟁에 참전해서 소련을 자극했다. 그러니까 소련이 6.25 전쟁을 자극하는 바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안보관, 또 주적관,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거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천안함 폭격 당시에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천안함 폭격 사건으로 전사했던 김태석 원사가 있어요. 김태석 원사가 있는데 그 원사에게 3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장녀 김하나라는 장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김하나 양이 9살이었어요. 9살 때 아버지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하나 양이 2025년 5월 30일, 그때 5월 30일 날 얼마 안 됐죠?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김하나 양의 나이가 지금 23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군으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군인의 길을 걷게 됐느냐 그랬더니, 3딸 중에 1명은, 그 당시 김태성 원사가요, 3딸 중에 1명은 군인을 시키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3딸 중에 1명은 군인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입관을 할 때요, 아버지가 지켰던 이 해상을, 이 나라를 내가 이어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근무했던 천안함에 내가 다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뉴스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천안함이 피격되고 나서 제2 천안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2 천안함 함장이 박연수 중령이 이제 함장이 됐는데요, 2024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해요. 취임을 하는데 이때 취임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취임을 했지요. 근데 이 박연수 중령이 그 당시 그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살아남은 생존자거든요. 작전관이었고, 근데 그분이 다시 함장이 된 거예요. 천안함에 제2 함장이. 근데 취임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에서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킨 모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 앞에 다짐한다.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반드시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이제는 잃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75년이라는 이 휴전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렇죠? 과거에는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켰고 그들이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지금은 이분들의 희생, 이들의 희생,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경찰들, 모든 분들의 그러한 희생의 터 위에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실까요? 아까 호국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함. 우리 교회에요, 근현대사를 나누는 팀이 있어요. 근현대사는요, 읽으면 변하거든요. 읽으면 사상과 이념이 올바르게 바뀌어요. 역사관이 올바르고 안보의식, 주적관이 확실해지죠. 근데 그 근현대사를 나누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얼굴을 가려놨어요. 여기 좀 하시려고. 이런 팀들이 지금도,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각 교구, 또 우리 각 기관들에서도요, 이 근현대사 책을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호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등불을
간검하는 분들이구나. 등불이 꺼질까? 호국의 등불이 꺼질까?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이 쓰러질까? 이것을 늘 감검하고 지켜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안보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후손들, 자녀들에게요, 이것을 이제 특별한 안보관, 또 투철한 주적관을 이 근현대사 시리즈로 나누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죠. 자,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의를 확립시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세우실 때까지, 확립하실 때까지 상한 갈대여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보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가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고 또 꺾여져 있는 갈대와 같은,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라 했잖아요. 꺾는 게 마치 또 두동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사상과 이념이 나눠지고, 이렇게 뭔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정말 이때의 상한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루실 때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목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호국의 예배. 그런데 8월 7일 우리 수련회 기간 중에도 호국의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수련회 기간에 8월 7일 그날 목요 구국 예배가 여주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그냥 학예 대성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대성회가 교회의 이 정의와 공의를 정말 아버지께서 확립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맡겨주신 자리, 여주에 와서 수련회를 해야지, 광고가 나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찬양을 한다, 그 자리에 있는 거, 봉사한다,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예 대성회가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돼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애국은 학예 대성회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학예 대성에 참석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의를 확립하시고 세우실 때까지 이 나라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또한 이 나라의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희생했던 그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그 누군가의 젊은 청년들이었던 그들의 희생,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와 땀이 이 대한민국에 서려 있습니다. 아버지, 순국 선열들의 그러한 피의 호소가 아직도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 그러한 피의 호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 끝까지 호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저희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호국의 예배, 호국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